임진왜란 7년 전쟁의 첫 해가 지나갔습니다. 1592년 첫 해에 사실은 전 기간에 걸친 전쟁의 태반이 지나갔습니다. 말씀드렸죠. 부산에서 상륙해가지고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하고 평양까지 진격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육군과 수군 양날개를 펴가지고 이제 북진하려고 했는데 1592년 말 현재 평양까지는 점령을 했고 동북쪽으로는 함경도까지도 갔습니다. 그러나 한쪽 날개인 또 하나의 날개인 수군은 이순신 함대에 막혀가지고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1593년 두 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북쪽으로부터 명나라의 지원군이 도착합니다. 요청을 받았지만은 자기네가 몽골군과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재빨리 오지를 못했는데 이제 그 몽골군도 제압을 하고 이번에는 조선을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여송을 대장으로 해가지고 육군 4만, 수군 1만 정도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평양성을 공격을 하지요. 이 평양성 조선 땅에서 가장 잘 지은 성입니다. 아주 넓고 크고 튼튼하고 그런데 이 평양성을 명나라 군사 4만과 우리 조선군 10,000명, 5만 명의 군사에 의해 가지고 불과 며칠 사이에 점령을 해버립니다. 주 무기는 홍이포라고 하는 대포입니다. 명나라만이 가지고 있던 아주 고성능의 대포였습니다. 그 잘 지은 튼튼하게 지은 평양성마저도 홍이포 앞에서는 무력하게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군도 물론 조총도 있고 여러 가지 무기가 많습니다만은 중국의 홍이포를 대적할 만한 그러한 무기는 없었어요. 평양성을 지키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이제 패주하게 됩니다. 1593년 1월 7일 시작을 해가지고 불과 3일 만에 평양성을 탈환하게 되는데요. 이여송 장군이 너무나 기고만장하게 됐죠. 처음에는 자기네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기 뒷문을 열어줘라. 일본 놈들이 도망을 갈 수 있게. 일본군이 도망을 해야 자기네도 덜 피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을 열어줬는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아예 싹 쓸어버려야 되지 않겠나 하고 계속 쫓아라 하고 이제 다시 또 추격을 합니다. 이 무거운 홍이포는 뒤에 놔두고 기병 약관과 가병은 중기병으로 해가지고 쫓아갑니다. 벽제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여성군이 대패를 하고 이여성도 겨우 목숨을 구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평양을 점령했을 때 너무 기고만장했던 거죠. 또 왜군을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뜨거라 하고 물러납니다. 어디까지 물러나는가 하면은 벽제관에서 패해가지고 개성을 거쳐가지고 도로평양으로 갑니다. 왜 또 이까지 후퇴를 합니까? 하니까 왜군한테 혼이 났다는 말은 못하고 함경도로 진격을 했던 가토 기요마사가 후퇴하는 길에 안변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선제 방어를 해야 된다 하고 변명을 댑니다. 그러면 남쪽은 또 어떻게 됐느냐? 남쪽에서는 전에 용인에서 와키자카 야수하루가 거느리는 1,600명의 일본군에 조선군이 5만 명이 패퇴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때 경상 우병사, 전라 좌병사, 그리고 광주 목사하던 권율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5만 대군이 이 일본군 1,600명과 대전을 했는데 그때 권율도 거기에 최고 사령관은 아니었지만은 하여튼 참여를 했습니다. 결과는 패전했죠. 정부에서 이 지휘 계통으로는 안 되겠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시켜야 되겠다 했는데 권율이 이제 제일 낫다. 또 그 사이에 한산도 해전이 벌어졌을 때에 권율은 육지에서 이치 전투, 베티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군이 진주를 해가지고 이제 호남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그게 곽재우 군대에 막혀가지고 안 되자 북쪽으로 돌아가지고 이치를 통해서 전라도를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잘 막았거든요.
한산도 대첩이 있던 그날 이순신은 바다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권율은 육지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조정에서 권율을 도원서로 삼아라. 네, 권율이 이제 도원서가 되었는데 보니까 저 북쪽에서는 명나라 군사가 평양성을 점령을 하고 사실 조선에서는 평양성을 수복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아주 쉽게 평양성을 점령하는 걸 보고 우리는 그러면 남쪽에서 뭘 해야 되느냐. 같이 밀고 올라가 가지고 왜군들을 양방향에서 협공을 해야 되겠다. 밀고 올라옵니다. 행주까지 올라옵니다. 행주. 그래서 거기서 행주산성 전투 잘 아시죠? 여기에서 권율이 불과 3, 4천 명의 정규군을 가지고 왜군 10배가 되는 왜군들을 격퇴시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임진왜란 3대 첩 중에 하나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까지는 일본군의 일방적인 연전연승이었습니다. 이제 새해가 2000년도 1593년에 들어서는 이게 조금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양성을 탈환해 또 한양의 문 앞인 행주에서 또 패전을 하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이제 구수회담을 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보고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올라갔겠지요. 철수하라. 철수하라. 지금 거기에 있어봤자 첫째는 보급로가 너무 길어서 무기와 군량미를 대기가 어렵고 또 제일 큰 문제는 한쪽 날개인 수군을 쓸 수가 없고 거기다 명나라 군사까지 왔기 때문에 승산이 없다. 일단 철수를 해라 해가지고 남쪽으로 철수를 합니다. 한양성을 비웁니다. 한양성 백성들을 거의 몰살시키다시피 다 죽이고 민간인들을 죽이고 한성으로부터 철수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1593년에 4월부터 한 10월에 걸쳐가지고 조금씩 철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조는 금방 돌아올 수는 없죠. 선조가 이제 한성으로 돌아온 것은 1593년 10월 그러니까 몽진을 하고 나서 1년 6개월 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봐서는 큰 변곡점을 맞이한 겁니다. 자기는 호기롭게 조선을 그냥 무인지경 지나듯이 정복을 하고 요동을 지나서 중국으로 베이징으로 진격을 하려고 했는데 이순신이 거느리는 조선 수군에 막혀가지고 한쪽 날개를 펼 수가 없고 명나라 군사까지 오니까 이게 군사적으로는 아시아 정벌이 큰 난관에 부딪혔고 그 당시 나이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지금 우리로 치면은 한 80 이상 된 나이입니다. 군사적으로 정보를 한다는 것도 많이 지체되겠거니와 또 설령 힘들게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누구에게 물려주느냐. 장성한 아들이라도 있으면은 이제 물려줄 수가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공연히 목숨만 버리지 말고 남쪽으로 철수해서 해안가에다가 이제 진지를 치고 장기전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강화 교섭을 하게 됩니다. 명나라 쪽에서도 평양을 정복한 그러한 기세를 가지고 금방 왜군들을 쫓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실제 나중에 많은 전투가 있습니다만은 명나라 군사가 평양을 점령한 그때가 제일 전성기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런 무기를 계속 이제 수급받는 것도 힘들고 하다 보니 그냥 비슷한 조건으로 일본군과 싸웠는데 전적은 15전 1승 1무승부 정도였습니다. 1승은 평양 전투지요. 또 무승부가 또 한 군데 다시 또 이제 직산 근방에서 한번 무승부 정도로 되는 그러한 전투가 있었고 나머지는 전패입니다. 이 조선이라고 하는 애국당에 와가지고 피 흘리고 목숨을 잃느니보다 강화 결섭을 해가지고 평화롭게 매듭을 짓는 것이 좋겠다.
명나라 입장도 그렇고 일본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강화교섭이 시작이 됩니다. 강화교섭은 뭐 이제 크게 두 루트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는 고니시 유키나가 저 일군 사령관, 제일 선두에 있던 일본군 사령관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옆길로 함경도로 진군했던 가토 기요마사. 이제 이 두 채널로 해가지고 교섭이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투 지침은 확실하게 줬는데 외교 교섭에 대해서는 히데요시 자신이 무식합니다. 노 아이디어입니다. 외교 교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침도 없었고 방법론도 알지 못하고 알아서 해라. 단 명나라 황제의 딸을 우리한테 보내가지고 우리 천황의 후비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전과 같이 일본과 명나라가 서로 무역을 하자. 그리고 조선의 8도 중에서 4도를 4개 도를 우리에게 환량해 달라. 이거를 또 보장하기 위해서 뭐 인질 교환하고 하는 뭐 그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명목상으로는 명나라 황제의 딸을 보내줄 것, 그리고 조선 4도를 환량해 줄 것. 그런데 명나라 측에서는 그 말 듣더니만 웃기지 마라. 말도 안 된다. 그 사도는 말도 안 되고 이때까지 뺏은 모든 땅과 또 모든 걸 다 내놓고 바로 물러가라. 이건 뭐 협상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협상을 주도하는 게 누군가 하면은 고니시 유키나가 이 사람은 본래는 상인 출신입니다. 지금 이제 일군 사령관을 맡고 있지만은 이 사람이 무슨 외교 경험이 있거나 지식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중국 측 파트너도 심유경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도 약간 좀 이게 직업 외교관도 아니고 뜨내기인데 명나라 황제의 요구 조건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요구 조건이 너무 다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것을 풀지 못하면은 안 되죠. 이 두 사람이서 그냥 밀고 당기고 하면서 이제 야, 이거는 명령대로는 할 수 없다. 좀 치팅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 우리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글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나라 황제께서 멋있게 이제 써가지고 보내오면은 듣기에 좋을 만한 조건을 이제 치팅 해가지고 전달해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얼버무려 버려야지.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출구가 없다. 그 두 사람이서 그냥 황당한 협상안을 짰던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명나라 황제 만력제인데 이 사람은 사실 여기서 아주 이런 훌륭한 풍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20년 동안 명나라를 다스리면서 궁전에 자기 궁궐에 출근한 날이 반도 안 됩니다. 늘 그저 후궁 여자들하고 그냥 후궁에서 쉬면서 대신들에게 다 맡겼던 사람이고 돌아가는 걸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무슨 보고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결론만 이야기하면은 그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 왕으로 임명하면은 된다 말이지. 이제 이런 보고를 받은 겁니다. 왕으로 임명해 줘. 그래가지고 뭐 칙서를 써달라고 칙서 써줘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여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조선을 구하러 와서 평양을 이제 수복을 해줬으니까 이 정도 하면은 내 임무는 달성했다. 그리고 내가 평양에 있는 거는 일본군이 무서워 있는 것이 아니고 함경도 쪽으로부터 쳐들어올 공산이 큰 가토 기요마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앉아 있다가 몇 달 후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만주족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죽었는데 반점은 공이 있죠. 평양성을 수복을 해 줬으니까. 여기에 이제 권율, 행주 전투를 임진왜란의 3대 성첩 중에 하나로 치는데 사실은 권율이 동상은 여기보다도 이치, 전주와 충청도 사이에 있는 이치에 세우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거든요. 행주산성 전투는 치열한 전투, 소수병력으로 대군단을 맞아서 이겼으니까
전투 자체로서는 훌륭한 전투였지만은 전쟁의 흐름을 바꾼 뭐 그런 전략적인 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행주산성 전투보다도 이치 전투가 더 전략적인 의의가 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이 고니시 유키나가와 중국 측 사신 심유경이 했던 그 강화 교섭은 아주 엉터리 협상이었는데 시간은 자그만치 3년이 걸렸습니다. 왜냐? 한성에서 만나가지고 자기네끼리 합의를 보면은 고니시 유키나가는 부산을 경유해가지고 나고야를 경유해서 오사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결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받으러 가는 거, 오는 거. 또 이쪽 마찬가지입니다. 평양을 거쳐서 우주를 거쳐서 요동반도를 거쳐서 베이징으로 가서 황제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통신, 교통이 좋은 시절이 아니고 사람이 걸어가서 보고를 올리고 결제를 받아가지고 와야 되니까 1592년에 시작해가지고 1598년에 마친 임진왜란 7년 중에서 실제 전투는 첫 해와 둘째 해 1592년과 93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전투가 거의 마지막이었고 나머지는 양측에서 서로 상부의 결제를 받기 위해 가지고 왔다 갔다 길에서 허비한 시간입니다. 결국은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 가가지고 중국 사신이 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국의 왕으로 임명함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지금 내가 왕 되려고 한 거야. 내가 천황도 내 손으로 주무르는데 뭐 나를 왕으로 시키겠다고? 이게 무슨 짓이야? 조사해봐. 고니시 유키나가 이놈이 사기를 쳤다. 목을 쳐야지. 지금 이제 전장에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심유경 이자는 중국 황제의 사신이니까 일단 중국으로 추방. 그래가지고 이제 파투가 났습니다. 위신이 말이 아니죠. 전투에서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외교 교섭에서도 아무것도 얻은 거 없고 모양새만 다 구겨버리고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 젊은 일본 군인들 수만 명을 지금 뭐 죽인 그거밖에 없어요. 최소한 이거는 막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재침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1597년 정유년입니다. 그래서 정유재란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임진왜란 하면은 크게 이야기할 때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섞어서 그냥 임진왜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왜란이 두 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 임진왜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아시아를 점령하겠다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었는데 요 두 번째 정유재란은 포기한 것 같아요. 아시아는 일단 접어두고 조선을 먹자. 사계도라도 양도를 받으면 일단 대륙의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테니까 그 거점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다른 계획을 세우자 해가지고 이번에는 병력 동원이 14만 명, 임진왜란 때는 이제 16만 명이었는데 뭐 조금 적은 병력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이때는 여기 직산입니다. 전에 임진왜란 때에 한 조선의 대군들이 5만 대군이 일본 이천 군사한테 패했던 그 직산입니다.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제 명나라 군사하고 일본 군사가 맞부딪혔는데 그냥 호각 정도라 되었는데 선조 임금을 봐서는 많이 놀랐죠. 아 여기서 바로 서울이 또 여기 아닙니까? 또 몽진을 가야 되느냐. 그런데 이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더 이상 올라갈 필요 없어. 한양 까지 다시 안 들어가도 돼. 이때는 이제 자기는 조선 사계도만 한량을 받으면은 목표 달성하는 거니까 괜히 보급로를 길게만 만들어 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 해가지고 그냥 이번에는 전라도만이라도 확실하게 점령을 해라. 전라도를 점령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제일 장애가 뭔가 하면은 조선 수군이 이순신이었거든요. 이자가 살아있는 한 모든 작전이 제대로 안 된다.
어떻게 없앨 방법이 없을까? 계략을 꾸밉니다.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어떤 계략인가 하면은, 야, 가토 기요마사가 몇 월 며칠 날 일본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조선은 수군이 세지 않느냐. 돌아오는 길에 기다리고 있다가 가토 기요마사를 바다에서 마주치면은 잡거나 죽일 수 있다. 그거를 한국 측에 흘린 거예요. 그걸 듣고 이제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해가지고 선조 임금에게 보고를 합니다. 선조 임금이 그러면은 이순신 내보내.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데는 보통 아무리 빨라도 보름이 걸립니다. 근데 이순신은 사실은 그 자신을 믿지를 않았어요. 이 정보의 소스가 어디냐? 적군으로부터 나온 정보라 이겁니다. 요거는 기만 전술일 것이다. 그러면서 있는 동안에 사실 가토 기요마사는 이미 도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정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순신이 왕명을 거부했다. 잡아들여라. 해가지고 이순신이 다른 것도 있었죠. 평소에 이순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던 반대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저런 사유를 해가지고 이순신이 파직을 당하고 또 하옥을 당해가지고 한양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원균이 부임을 합니다. 일본군과 부딪혀가지고 칠천량, 여기 거제도 앞에 칠천량에서 싸워가지고 패합니다. 네, 말씀드렸죠. 조선군과 조선수군과 일본군과의 대전이 대대급 이상의 큰 전투가 몇 번이냐. 24전 23승 1패라고 했죠. 23승은 이순신, 1패가 이 칠천량 전투입니다. 1패는 원균. 그런데 23번 전투 중에 전사한 이순신이 부하는 몇 명이냐? 100명도 안 됩니다. 전사한 숫자는 100명도 안 돼요. 23번 전투에서. 원균 한 번 전투에서 10,000명 넘는 조선 수군을 수장해버립니다. 단 한 번의 전투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도 전사해버립니다. 참 어이없죠. 그 당시에 132척 13,400명을 이순신이 원균에게 인도를 했는데 134척 중에서 12척이 남고 군사는 한 11명밖에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12척의 배, 그 12척의 배는 이 칠천량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에 경상우수사 배설이라고 하는 장군이 야, 이번에 새로 임명된 원균 수군 통제사 저런 상관 밑에서 전투를 하면은 백전백패다. 나는 다음에 전투가 벌어지면은 무조건 도망간다. 실제로 딱 그렇게 했어요. 칠천량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제일 뒤에서 눈치를 보다가 배 12척을 거느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배 12척이 이제 나중에 이순신에게 인계가 되는 겁니다. 그 12척의 배, 그리고 한 척은 이제 또 이순신의 그 휘하 장군이 반쯤 부서진 배를 타고 왔는데 그걸 고쳐가지고 도합 13척이 됩니다. 이분은 이제 유성룡, 왜 여기 나왔는가 하면은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추천한 분이고 또 이순신이 그 전투하는 중에 자기 관할 구역이 있거든요. 오관오포라고 해가지고 관할 지역에서 이제 수군을 징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순신이 전투하러 나간 사이에 그 인접 육군 사령관들이 막 다 장정들을 빼가는 겁니다. 이순신이 이제 그 병력을 유지하려 그러면은 전사한 사람보다도 사실은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고 어쨌든 인력 손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보충을 해야 되는데 와서 보면은 다른 지방의 병무청에서 다 뽑아 가버리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 유성룡이 다 채워줍니다. 야, 이순신 관할 구역에 있는 장정들을 육군으로 뽑지 마라. 그거는 관할 구역이 이순신 구역이고
이순신에게 전부 다 보내라 이렇게 해줍니다. 제일 큰 공로는 이제 선조를 살려준 겁니다. 명나라 황제가 이제 그 군대를 보내면서 야, 조선의 선조 임금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후궁들하고 놀고 이러다가 나라가 급하니까 우리 문 앞에까지 도망을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너 가서 보고 그저 여차하면은 갈아치워 하고 칙사를 보냅니다. 그 칙사가 선조에게 왕으로부터 이런 칙사가 왔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니까 선조가 그러면 제가 물러납죠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러납죠 하고 한 그 다음 날 이 유성룡이가 만조백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헌이라고 하는 칙사 앞에 가서 우리 선조 임금이 농땡이 부리다가 혹은 뭐 여색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나라를 망친 거 아닙니다. 아주 똑똑하고 젊고 열심히 일하는데 외적들이 와가지고 명나라를 쳐들어갈 길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안 된다 하고 길을 막다가 보니 전투에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지 절대 무능하고 유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해가지고 칙사로 하여금 그러면 없던 일로 하자. 선조를 살린 겁니다. 그리고 선조가 이제 갑자기 왕이 됐지 않습니까? 왕도 수업을 받지 않았거든요. 이 유성룡으로부터 한 10년 동안 가정교사 코치를 받았습니다. 유성룡이가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나라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여기에 뭐 사무관, 국장, 이사관 쫙 다 해본 사람이거든요. 유성룡이 말이라면 무조건 오케이 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이 다 모여가지고 이순신이 또 결국은 살아났습니다. 이순신을 다시 삼도서군 통대사로 임명함. 네, 그 임명해가지고 어떻게 되었나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